자,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한 거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배웠는데 바이러스는 생명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은 생명체는 아니지만 생명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일 뿐이에요. 자, 이제 바이러스의 특징 보면은 일단 세균보다 크기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세균 여과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이 매우 다양하고 구성은 그냥 유전 물질인 핵산을 단백질에 감싸고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모양이 다양하고 그냥 단백질 껍질이 유전 물질을 감싸고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고 생물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적 특성은 무엇이 있냐? 첫 번째는 유전 물질은 뭘 가지고 있어요? 핵산입니다. 알겠죠? 핵산인 DNA 혹은 RNA를 가지고 있고 조건은 살아있는 숙주 생물 세포 내에서만 핵산을 복제해가지고 증식하고 유전 현상이 일어나고 이 안에서 돌연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적응과 진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물질 대사가 가능해요. 자, 비생물적 특성은 무엇이냐면 뭘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쵸.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생명체 밖에서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단백질 결정, 입자 형태로 있고 생명체 밖에서는 스스로 증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질량, 개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했었죠? 네. 그래서 잘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통해 가지고 세균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세균보다 훨씬 더 작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생명체 밖에서는 결정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추출한 결정을 즉 바이러스를 인공배지에 넣었더니 증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뭐가 꼭 필요하냐면 살아있는 세포들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박테리오 파지의 생활사도 한 번씩 봤었어요. 박테리오 파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백질 껍질이 머리와 꼬리로 나누어져 있고 그 안에 핵산인 DNA가 들어있어요. 자, 세균한테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도킹을 하게 되면 이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만 들어가요? DNA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균은 이 DNA를 자기 건지 알고 막 복제도 하고 이 DNA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바이러스의 단백질들을 막 만들고 이 안에서 조립이 되고 그런 다음에 완전히 조립이 되게 되면 이 세포막을 찢으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세균을 죽인다 해가지고 박테리오 파지라는 뜻이 지어졌어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바이킹호 생명체 탐사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되게 옛날에 아마 1960, 70, 80년대 아무튼 되게 오래전에 했던 수행했던 실험이어가지고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바이킹호를 화성에 보낸 다음에 이 화성 토양을 채취해가지고 여기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실험인데 일단 여기에서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이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할 것이다 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의 대표적인 예시인 광합성이랑 세포호흡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이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 대사의 대표적인 예시인 광합성과 세포호흡의 과정을 먼저 볼 건데 요 식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나중에 편합니다. 일단 광합성은 무엇이냐면 6개의 이산화탄소와 12개의 물이 합쳐져요. 동화작용이니까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물질 속으로.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빛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이 6개의 이산화탄소로 결국엔 여기에 있는 탄소들로 뭘 만드냐면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산소가 6개, 수소가 12개, 산소가 6개인 포도당을 만들고 노폐물로 산소랑 물이 나와요. 알겠죠? 물론 어떤 식에서는 여기 물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없애져가지고 6개의 물이라고 표현이 된 것도 있습니다. 둘 다 맞는 식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포호흡은 반대 과정이에요.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6개 산소랑 결합시켜서 쪼개는데 이때 6개의 물이 또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세포호흡은 동화예요, 이화예요? 이화니까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지.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산화탄소와 12개의 물이 만들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양쪽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냥 6개로 표현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볼 거냐면 탄소를 볼 거예요. 자, 우리 탄소 여기 어떤 탄소로 되어 있냐면 우리 일반적인 탄소는 여기 앞에 뭘 안 쓰지. 여기 앞에 쓰는 건 뭐냐면 원자량이에요. 일반적인 탄소는 원자량이 12인데 그래서 보통의 탄소는 요거야. 근데
일반적인 탄소는 그냥 많으니까 따로 표현을 안 해주고 특히 원자량이 일반적인 탄소랑 다른 것에 숫자를 표현해 줍니다. 얘는 원자량이 14인 C예요. 그럼 원자가 무엇이고 원자량이 무엇인지 잠깐 복습하면 되겠지. 자, 원자는 가장 작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작은 입자인데 이 원자의 구조는 가운데 뭐가 있어? 양성장. 중성자가 있는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랑 같이 있는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뭐가 돌고 있어?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붙이는 원자 번호는 뭐의 개수야? 양성자의 개수. 그렇죠.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예요. 양성자가 한 개면 1번. 1번이니까 수소. 양성자가 5개면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기억나? 붕소는 앞으로 안 나오긴 하겠지만 탄소는 그러면 6번이니까 양성자가 몇 개야? 6개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원자는 정기적으로 원래 중성이니까 양성자가 6개면 전자도 몇 개? 6개. 가장 안쪽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8개 채워질 수 있죠. 기억나지? 아무튼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그러면 이 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들이 뭉쳐 있어. 그러면 N극과 N극이 만나면 어떻게 돼? 서로 밀어내 잡아당겨. 그치? 청력으로 서로 밀어내지. 자 플러스랑 플러스랑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원래? 밀어내야 되지. 근데 핵이 깨져 안 깨져? 안 깨지고 있지. 그 이유는 뭐야? 중성자가 잘 안 깨지게 서로 갈등이 일어날 때 아니 너네 일로 와 괜찮아 하면서 계속 모아주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원자량은 무엇이냐면 양성자의 개수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탄소는 양성자가 6개, 중성자가 6개라서 12예요. 그런데 여기에 탄소로 표현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양성자의 숫자가 안 바뀌는 거야. 양성자의 숫자가 바뀌어버리면 원자 번호가 바뀌니까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탄소지. 그러니까 양성자는 몇 개야? 그냥 6개야. 근데 자 6에 x를 더했더니 14가 나왔어. 그럼 x는 몇이야? 8이지. 이거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요. 이런 것들을 즉 양성자의 개수는 똑같아가지고 원자 번호는 똑같으니까 똑같은 원소로 불리는데 이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것들을 동위 원소라고 합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14C는 탄소랑 동위 원소야. 근데 얘네들 특징 이제 이걸 기억해야 돼. 14C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얘네들이 방사성을 띱니다.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추적할 수가 있는 거야. 방사능을 따라가면. 그래서 이 14C는 위치 추적기 같은 거지. 탄소긴 하지만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애들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보게 되면 이산화탄소에 있던 탄소가 어디로 가? 포도당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거야. 왜냐 우리가 얘 탄소가 너무 작으니까 따라당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 위치 추적기를 달아준 게 동위 원소예요. 근데 얘네들은 방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광합성을 했을 때 광합성을 한다면 이 이산화탄소에 있던 이 탄소 방사능을 띠는 애가 누구한테 가야 돼? 포도당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세포호흡을 한다면 이 포도당에 있던 14C 있죠? 예, 위치 추적기 얘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산화탄소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14C는 방사성을 띄워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애입니다. 됐죠? 위치 추적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얘네들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 자, 바이킹호에서 어떤 실험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킹호 실험의 전제 조건은 생명체는 뭘 한다? 그렇지, 물질 대사한다고 합니다. 물질 대사 크게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그치, 이화작용이랑 동화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동화작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에 가서 화성토양을 채취를 하고 실험을 한 거예요. 화성토양이 든 용기에 방사성 기체 14C로 표지된 CO2를 넣고 빛을 비춰줘요. 봐봐, 결국엔 이산화탄소야. 위치 추적기가 달린 이산화탄소야. 탄소의 위치 추적이 달려있는. 자, 빛을 비춰줘요. 뭘 확인하는 것 같아? 광합성을 확인을 하는 거지. 동화작용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그럼 만약에 동화작용이 일어나면, 만약에 화성토양에 동화작용을 한 애가 있다면 포도당을 만들겠지. 근데 포도당에 방사능을 띠겠지. 이걸 확인을 하는 거야. 자, 아무튼 빛을 비춰주고 며칠 후에는 용기 속에 있는 방사성 기체를 다 제거를 하고 이제 토양을 가열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이 토양에는 방사능을 띤 포도당이 있어서 가열을 할 때 얘가 분해가 돼서 방사성을 띤 기체가 나올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다시 글러볼게요. 자, 며칠 후에 방사선 기체를 다 제거를 하고 토양을 가열해서 방사선 기체 발생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처음에 14C로 표지된 이산화탄소를 넣어줬어요. 그다음 시간을 좀 주는 거야. 빛을 비춰주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해가지고 화성 토양에 포도당이 만들어졌겠지. 근데 이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은 방사성을 띠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이 기체들을 다 빼내. 그 다음 얘를 막 가열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포도당, 유기물들이 분해가 되면서 방사성을 띤 기체가 나오겠지. 그리고 이 기체가 여기에 검출이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이 과정이 일어나가지고 방사능 계측기에 방사능이 계측이 될 거예요. 근데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동화작용인 광합성 확인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가설은 뭐였냐면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14C를 가진 포함한 유기물이 합성이 됐을 거고 편하게 포도당이라고 생각해줘도 돼요. 자, 이것을 가열하면 방사성을 띤 기체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지만 실험 결과 가설을 지지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실험 결과 방사성을 띤 기체가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확인해야 돼? 동화작용 확인했으니까 이화작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실험 나와 다는 둘 다 이화작용인데 실험 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 토양이 든 용기에 이제는 14C로 표지된 영양소, 대표적으로 14C로 표지된 포도당을 넣어준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얘를 분해해가지고 살고 있는 이화작용을 하는 생물이 있다면 포도당을 분해해가지고 기체를 만들었겠지. 그래서 만약에 방사성을 띤 기체가 검출이 됐다면 이화작용을 하니까 화성 토양에는 이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래 며칠 동안 용기 속 공기에서 방사성을 띤 기체인 얘가 발생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게 되면 14C로 표지된 영양소, 대표적으로 14C로 표지된 포도당을 넣어줬다고 생각을 해줘요. 그러면 이 화성 토양에 이화작용을 하는 애가 있다면 여기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났을 거고 그래서 CO2를 만들었을 텐데 이 CO2는 14C로 표지가 돼서 방사능 계측기에 검출이 됐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 과정 이해됐어요? 근데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면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고 난리가 났겠지. 자, 그래서 가설은 무엇이었냐면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방사성을 띠는 영양소가 분해가 돼서 방사능을 띤 CO2가 발생했을 거라고 이제 가설을 세웠고 근데 실험 결과 아무것도 계측이 안 됐죠. 그래가지고 이게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다. 특히 세포호흡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실험을 한 거야. 뭐라도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자, 화성 토양이 든 용기에 일정한 조성의 혼합 기체를 넣고 영양소를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기 속 뭐라도 변화가 일어나 생명체 때문에 영양소를 분해해서 기체를 만들거나 뭐 소비하거나 이러면 기체 조성에 뭐라도 변화가 있었겠지?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속에 기체 조성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래 영양소를 넣어줘요. 그다음 화성 토양을 이제 영양소를 넣어주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체 성분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그거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생명체가 없구나라고 확인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방사성 원소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방사능 계측기가 아니라 그냥 기체 분석기를 이용한 거예요. 자, 가설은 무엇이었냐면 호흡을 하는 즉 이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기체 교환을 하여 용기 속에 기체 조성이 변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는데 용기 속의 기체 조성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도 이화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봤더니 동화작용도 일어나지 않고 이화작용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제 조건이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한다 였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표지됐다는 게 무슨 어? 표지되었다는 게 표지? 네. 두 번째 실험 나와서 두 번째 실험 내에 표지가 무엇이냐면 붙여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14C로 표지된다는 얘기는 14C로 구성된 유기물을 넣어줬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방사능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너는 혹시 처리한다. 이거는 작년 생명과학 1에서도 질문 나왔고 방금 생명과학 실험하는데 나보고 처리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물어봐가지고 처리한다가 무슨 뜻 같아? 철이야. 처리한다. 물론 이건 나중에 기출 풀어주면서 설명해주겠지만 처리한다.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를 없앤다고 생각하는데 생명과학에서 얘한테 뭘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얘한테 그걸 가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열처리라는 뜻은 뭐냐면 열을 가해줬다는 뜻이지. 그래서 나중에 뭐 그걸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자 그럼 이제 넘어가도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큰 단원인 사람의 물질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전에 물질 대사에 대해서 정의 많이 배웠었죠?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물질 대사의 정의. 나 물 좀 먹으려고 너한테 질문한 거야. 물질 대사의 정의가 뭐야?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으로 항상 뭐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 이거는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생명활동과 에너지인데 왜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를 일으켜야 되냐면 일단은 에너지,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분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떤 것들을 합성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질 대사는 항상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자, 물질 대사의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모든 화학 반응으로 뭐가 항상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합니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며 분해가 뭐야? 동화랑 이화 중에 이화작용, 합성은 동화작용. 그래가지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항상 에너지 출입이 있어요. 동화작용, 대표적으로 광합성을 할 때 어떤 에너지가 물질 속으로 들어가? 빛 에너지. 그래서 동화작용 할 때는 에너지가 물질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세포호흡 할 때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지. 그래서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항상 에너지의 출입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라고도 합니다. 일단 항상 뭐가 관여해요?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체온 범위 내에서도 빠르게 일어납니다. 세포호흡의 과정과 그 다음에 포도당을 연소시키는 태우는 과정은 항상 근데 사실 동일해요. 이 반응물이 뭐냐면 포도당이랑 산소야. 둘 다. 그 다음에 생성물은 뭐냐면 이산화탄소와 물이야. 그렇지만 포도당을 이 생명체 밖에서 이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400도씨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400도씨 이상으로 안 타올라도 할 수 있지? 대략 37도씨, 36.5도씨면은 이 과정이 일어나요. 그걸 해주는 애가 뭐냐면 효소입니다. 저번에 설명했나? 좋아요. 어쩐지 다 아는데 왜 또 설명하지 이런 느낌이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물질 대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보통 여러 단계로 구성이 되며 각 단계마다 효소가 관여하는데 사실 우리가 포도당이랑 산소랑 결합시켜가지고 짠 한 번에 이제 이산화탄소랑 물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요. 예를 들어서 그치 A가 뭐 B가 되고 C가 되고 D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건 그냥 A가 D가 된다. 이 과정만 배웠던 거지. 사실은 이렇게 수많은 과정들이 있고 이 과정 안에는 각각 다양한 효소들이 필요하다. 요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종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고 복잡한 물질 다른 걸로 고분자라고 합니다. 근데 작고 간단한 거 저분자라고 해요. 고분자 그 다음에 저분자 분자들이 많다. 그래서 고분자 분자들이 적다. 그래서 저분자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동화작용 예시 보도록 할게요. 자 작고 간단한 저분자에서 크고 복잡한 고분자로 만드는 거 합성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가 동화야 이화야? 동화지. 그때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뭐를 만드는 과정 같아요? 이제 단백질. 아미노산을 여러 개 붙여가지고 거대한 고분자인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이게 대표적으로 동화작용의 예시인 거고. 그 다음에 자 보도록 할게요. 얘는 크고 복잡한 물질입니다. 포도당은 C6, O6예요. 근데 이산화탄소 CO2지. 뭐가 더 복잡해? 포도당이랑 이산화탄소 중에 포도당. 그래서 복잡한 거에서 간단한 거,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바꾸는 요 과정.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쪼개지는 요 과정이 뭐예요? 그치,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인 세포호흡입니다. 그때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때는 다 물질 대사기 때문에 효소가 항상 관여합니다. 그럼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 과정은 동화야 이화야?
단백질 그치 분해해가지고 작은 아미노산으로 만들었어. 요거는 이화작용이겠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물로 복잡한 포도당을 만들어. 이게 뭐야? 그치 광합성이 동화작용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화작용 간단하고 작은 물질을 결합시켜 가지고 크고 복잡한 물질을 만드는 합성하는 반응입니다. 이때 에너지가 들어가요 나와요 물질에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광합성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흡열 반응이라고 또 해요. 여기까지 됐니? 흡열은 뭐냐면 이 열이 뭐냐면 결국엔 에너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흡열 반응으로 흡수된 에너지는 생성물에 저장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봐봐 A가 B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A는 뭐야? 반응물 B는 생성물 B가 A가 되는 과정이 있어. B가 반응물 A가 생성물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돼. 그럼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야. 근데 반대로 단백질이 소화가 돼서 아미노산으로 돼. 그럼 단백질이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흡수된 에너지는 생성물에 저장이 됩니다. 두 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대표적인 예시는 광합성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아미노산 연결해 가지고 단백질 합성하는 과정이 대표적인 이 동화작용의 예시입니다. 됐나요? 7교시 힘들어도 힘냅시다. 곧 집에 가니까 알겠지? 너네는 집에 가지만 선생님은 야근을 합니다. 슬프겠지? 슬퍼요. 언제까지 야근해? 상담 다 끝날 때까지. 너네 학기 초니까 상담할 거 아니야. 그치? 아무튼 이화작용 대표적인 예시 보도록 할게요. 자, 복잡하고 큰 물질을 분해해가지고 작고 간단한 물질을 만드는 반응으로 반응물 속의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발열 반응이라고도 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시인 세포호흡과 소화 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호흡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영양소 대표적으로 포도당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소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거. 이거 말고도 이 소화가 다 이화작용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화와 이화가 있습니다. 동화작용은 합성,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분해예요. 자 물질의 변화는 동화작용은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이화작용은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의 흐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면 얘가 동화인지 이화인지 바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반응 시간에 따른 에너지 양인데 자 반응물과 생성물을 비교했을 때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요 낮아요? 이 반응물보다 높지. 높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물질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야 나왔다는 얘기야? 들어갔지. 그러니까 흡열 반응으로 동화작용이다.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진행에 따라서 에너지가 자 반응물과 생성물 봤을 때 생성물이 에너지가 반응물보다 높아요 낮아요? 생성물이 더 낮지? 이거는 물질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야 물질 속으로 에너지가 들어갔다는 얘기야? 빠져나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발열이야 아니면 흡열이야?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이니까 이화작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구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시인 동화작용은 광합성이랑 단백질 합성이 있고 이화작용은 세포호흡과 소화가 있어요. 공통적인 거는 항상 뭐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하는 체내의 화학 반응이다. 이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광합성과 세포호흡을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세포 소기관 두 개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광합성 얘는 뭐야? 광합성 일어나는 엽록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 두 개 막이 있고 또 하나 이렇게 막이 동전처럼 쌓여 있는 구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얘는 엽록체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핫도그에 케첩 뿌려놨죠? 케첩을 뿌려놨죠. 자 그래서 얘는 뭐야?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뭐가 일어나요? 세포호흡이 일어납니다. 세포호흡은 동물만 일어나 식물만 일어나? 그렇지. 이제는 둘 다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내 질문에 낚이지 않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이 광합성은 뭐만 일어나요? 동물과 식물 중에 그치 식물만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광합성 과정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건데 자 여기는 개수비는 안 맞췄어요. 알겠죠? 자 이산화탄소와 물 그다음 포도당이 있습니다. 뭐가 더 복잡해? 포도당이랑 이산화탄소 중에
포도당이 복잡하지. 그런데 여기 엽록체를 거치면서 이 간단한 물질이 복잡한 물질로 됐어요. 그러니까 동화 작용이겠지. 그때 에너지가 나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가 물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이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면서 빛 에너지를 포도당 속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포도당 속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누가 써줘야 되냐면 이 생명체가 써줘야 되는데 이 포도당 속에 있는 화학 에너지는 너무나 큰 단위야. 그렇기 때문에 작은 단위로 쪼개줘야 됩니다. 이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세포호흡. 자, 복잡한 포도당이 간단한 이산화탄소와 물로 쪼개집니다. 그럼 이건 동화야, 이화야? 이화지. 이때 에너지가 방출돼, 흡수돼? 방출이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그 중에 한 60% 정도는 열 에너지로 방출이 돼서 우리 체온 유지에 쓰이는 거고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한 대략 40% 정도는 ATP라는 물질 속에 있는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돼요. 왜냐면 우리는 포도당을 직접 이용할 수 없고 포도당을 쪼개가지고 나온 에너지를 ATP에 저장하고 이 ATP를 다시 쪼개가지고 나온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을 곧 배울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에너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빛 에너지가 포도당 속의 화학 에너지로 광합성을 통해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포도당 속의 화학 에너지가 세포호흡을 통해 가지고 또 어디로 들어가냐면 ATP 속에 있는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호흡을 결국에는 왜 하냐면은 우리 음식물 속에 있는 에너지, 대표적인 포도당 속에 있는 에너지는 너무 커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세포 굉장히 작아가지고 구멍가게에 해당한단 말이지. 너네 막 CU 막 GS 가가지고 100만 원짜리 수표 내면 받아주겠네, 안 받아주겠네? 안 받아주지. 이 포도당이 들어있는 에너지는 단위가 너무 커가지고 100만 원, 막 1000만 원 이런 단위야. 근데 이걸 우리 어디에서 써야 되냐면 저 앞에 편의점에서 써야 된단 말이지. 편의점에서는 1000만 원짜리 나한테 거실러 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를 잘게 쪼개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일어나가지고 ATP라는 작은 동전으로 바꿔주는 거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세포호흡. 자, 음식물 속의 에너지의 전환인데 음식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네들을 3대 영양소라고 하는데 왜 3대 영양소라고 하냐면 얘네들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ATP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3대 영양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탄단지 속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를 뭐가 이용해야 되냐면 세포가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포가 직접 이 큰 단위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세포는 너무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가 이용 가능한 형태인 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는데 세포가 이용 가능한 형태가 어떤 형태이냐면 ATP 속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ATP라는 화학 물질 속에 들어있는 이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가지고 세포호흡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포호흡을 통해가지고 이 너무 큰 영양소 에너지를 약간 쪼개준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세포 내 영양소를 분해해가지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세포호흡인데 결국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세포가 이용 가능한 형태인 에너지인 거예요. 얘가 어디에 저장이 된다? ATP라는 물질 속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물질이 ATP고 결국에는 ATP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포호흡을 잠깐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은 뭐냐면 산소를 이용한 호흡을 다뤄요. 위험했지. 자, 그런데 이제 산소를 이용하는 애들도 있고 이용하지 않는 애들도 있습니다. 산소를 이용하면 산소호흡이라고 하고 산소를 이용하지 않으면 무산소호흡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세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산소가 없다고 해가지고 굶어 죽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이 포도당 이런 것들 쪼개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 뭐 단점이 좀 많아요. 자, 이 산소는 뭐냐면 너네 산소랑 뭐랑 결합하면은 막 녹슬게 하고 분해시키고 굉장히 활성이 엄청 크단 말이지. 근데 약간 도박을 한 거야, 생명체들은. 그래가지고 원래 포도당 하나를 산소호흡을 이용하면은 한 34개에서 36개 ATP가 만들어져요. 근데 산소를 이용하지 않으면 2개밖에 못 만들어.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이제 진화학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생명체가 고등생물로 진화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는 산소를 이용하기 시작한 거야. 도박인 거지. 그래서 이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분명히 이 활성산소 들어봤어? 건강 관심 있는 사람들은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 노화도 시켜요. 그렇지만 이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포도당을 쪼갤 때 더 많은 ATP를 얻는 거지. 그래서 이 고등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산소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애들 있지, 세균 이런 애들은 되게 적은 ATP만 나오기 때문에 고등생물로 진화를 잘 못해요. 여기까지 됐지. 자, 아무튼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호흡도 있고 이런 것들을 무산소 호흡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발효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세포호흡의 장소는 주로 미토콘드리아예요. 선생님이 그냥 미토콘드리아 하나만 일어났지만 일부는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대부분의 과정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알겠나요? 이 과정이 너무 궁금하다. 그럼 생명과학 2를 하게 되면 이 과정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자세히 배울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세포호흡의 과정 볼 건데 이건 산소호흡의 과정을 볼 거예요. 자, 이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랑 산소랑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야 얘를 다 쪼개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쪼개는데 이때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이 에너지에 방출된 에너지 일부가 ATP에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열로 방출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합성의 식이랑 이제 세포호흡의 식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하면 이게 동환지, 이환지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지 흡수가 되는지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은 식인데 문제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세 가지 식을 다 넣어준 거예요. 자, 포도당 C6H12O6라 이렇게 음을 내서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어. 여기에 6개의 산소를 결합시킵니다. 그리고 6개의 물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6개 이산화탄소와 12개의 물이 나오고 그 다음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물이 양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거 없애줘.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물이 사라졌고 여기는 6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같은 식이에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물론 이 에너지는 ATP와 ATP에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열로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에너지, 왜냐하면 화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만 표현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물질만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포도당 하나 6개의 산소, 그 다음에 6개 이산화탄소 6개 물이 나오고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라는 식도 있고 에너지 표현 안 하는 식도 있고. 알겠죠? 아무튼 다 같은 식이다. 이걸 인지하고 있으면 되고 우리의 주인공은 포도당이에요. 복잡한 포도당이 단순한 이산화탄소로 쪼개지니까 이화작용이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여태까지 계속 들어갔던 내용이고 이제 ATP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알겠나요? 요것만 ATP 구조만 보고 끝낼 거야. 알겠지? 자, ATP는 무엇이냐면 생명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으로 이게 물질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ATP 우리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 딱 봐. 요것만. 자, 아데닌이라는 A라는 염기가 있고 리보스라고 당이 안 빠진 당이 있고 인산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인산, 당, 염기가 1대1의 비율로 나타나 있어요. 이게 뭐야? DNA 혹은 RNA를 이루는 그치, 핵산의 기본 물질인 기본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야. 사실 우리가 처음 들은 게 아니라 ATP는 뉴클레오타이드에다가 인산기 몇 개 더 붙이냐 요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아데닌, 리보스, 인산까지 붙어있으면 우리는 얘를 RNA에 써줄 거야. 근데 여기에 인산기가 몇 개 더 붙어있냐면 2개 더 붙어있어요. 이해됐니? 자, 그럼 명칭을 배워볼게요. 자, 아데닌이랑 리보스 요거 합친 거를 아데노신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아데노신에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부터 하자. 어차피 아데노신에 자, 인산기 피해요. 인산기가 영어로 포스페이트야. 됐지? 자,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하나 붙어 있어. 그럼 얘를 뭐라고 붙여주냐면 너네 모노레일 알아? 네. 레일이 몇 개야? 한 개. 1개니까 모노라고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해가지고 AMP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근데 AMP는 기억하지만 어차피 안 나와. 이제 우리는 ADP와 ATP부터 배울 거야. ADP는 뭐냐면 영어로 화학식을 쓸 때 뭐가 2개 있어. 그러면 D라는 걸 써줘. 그래서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예요. 그래서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2개 붙어 있으면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 그럼 아데노신이 3개야. 3개가 뭐야? 트리지. 그래서 너네 삼각형이 영어로 뭐야? 트라이앵글. 앵글이 각이지. 각이 몇 개야? 3개니까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트리라는 걸 써줍니다. 그래서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몇 개 붙어 있어? 3개 붙어 있어. 그래서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그래서 ATP라고 이름 붙여준 거야. 알겠나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다 써놨어요. AMP는 그냥 추가 설명하려고 한 거고. 자, ATP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몇 개?
2개. 그래서 ATP. 그 다음에 ATP는 아데노신의 인산기가 몇 개? 3개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명체는 이 ATP와 ATP를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에너지를 방출시켜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요 인산기 사이에는 화학 결합이 있는데 보통의 화학 결합이 형성이 될 때는 그 속으로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근데 화학 결합이 깨질 때는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근데 이 ATP에 있는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에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ATP에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몇 개 있어? 2개. ATP에는 1개 있어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리고 ADP와 ATP 중에 누가 더 복잡한 것 같아? ATP. 그러니까 ATP에서 인산기가 떨어지면 에너지가 방출이 될까 아니면 흡수가 될까? 그치? 복잡한 거에서 덜 복잡한 거로 가잖아. 그러니까 ATP에서 우리가 생명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럼 ATP를 쪼갠단 말은 무엇이냐면 ATP에서 인산기를 하나 쪼개줘. 그러면서 이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ATP를 만든다라는 표현이 나와. ATP는 뭘로 만드냐면 ADP로 만드는 거야. 거기 뭘 붙여서? 인산기 하나를 붙여서. 자, 그러면 ADP에 인산기를 붙여. 그래가지고 ATP가 된단 말이지. 그럼 요 과정은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걸로 가지. 동화야, 이화야? 동화. 이 반대는? 이화. 아주 완벽해요. 자, 그럼 여기 밑에 한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아데노신에 3개의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이 3개의 인산이니까 ATP예요. 근데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에는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데 특히 이게 많은 양의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그냥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해됐어? 질문 있니? 없어요. 수업을 빨리 끝내고 싶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어요.